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첼시는 과거서부터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보유해왔습니다. 다른 빅클럽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동안 첼시의 중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크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첼시의 중원은 오랜 시간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편인데요. 이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해오며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대 이후 첼시 중원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첼시의 중원은 로만 시대 이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완성되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전 켄 베이츠 회장이 이끌던 시절에도 첼시는 결코 가난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업을 통해 쌓은 자본을 바탕으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자 월드컵 우승주역, 현 프랑스 대표팀의 감독인 디디에 데샹, 디마테오, 데니스 와이즈, 거스포엣까지 걸출한 자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떠나가고 2001년 아스날과 바르셀로나를 거친 엠마누엘 푸티까지 합류했는데요. 당시 함께 영입된 프랭크 램파드와의 조합은 큰 기대를 받았지만 푸티는 잦은 부상과 나이로 인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진 못했고 첼시의 중원은 확고한 체계 없이 다양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켄 베이츠 회장이 첼시를 유럽의 명문으로 키워보겠다는 그림으로 진행한 첼시 빌리지 부동산 사업이 실패해 구단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러시아의 한 갑부에게 첼시를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3년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하면서 구단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수하자마자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수많은 미드필더가 한꺼번에 팀에 합류하거나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베론의 경우 맨유에서 실패한 후 재기를 노리고 첼시에 입단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전술적 융합에 실패하며 두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기존의 라니에리가 경질되고 무리뉴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첼시의 중원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무리뉴는 정제되지 않은 채 기용되던 마키렐레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전술의 중심에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무리뉴는 4-3-3에서 상대 공격과 미드 사이를 공략하면서 포백을 보호하는 중책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독박 수비를 맡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넓은 커버 범위와 키핑 능력 그리고 템포 조절 능력이 대단했던 그는 수비와 공격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완충질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공격적인 능력을 지닌 램파드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티아고가 중원을 책임지며 2004년 램파드, 마키렐레, 티아고 중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즌 첼시가 리그 최소 실점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애쉬앙이 영입되고 동시에 티아고가 떠나면서 중원은 램파드, 마키렐레, 애쉬앙 조합으로 변모했습니다. 애쉬앙은 리옹에서 활약하던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강력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주목받던 자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던 마키렐레를 보호하고 동시에 램파드의 전진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무리뉴의 계획대로 보다 자유로워진 램파드는 전방 침투로 무려 20골을 터뜨리는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리그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 첼시 중원은 역대급이라고 평가받았는데요. 그리고 2006년 슈퍼스타 발락이 합류하며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주장이자 독일 축구의 아이콘인 그는 미넨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일찍이 맨유, 레알 마드리드, 밀란 등 메가 클럽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락은 전략과 돈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의 둥지를 찾고 있었고 동시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란 일생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첼시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첼시행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언론에선 램파드 발락 꿈의 라인이 형성되었다며 큰 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스타일이 겹치는 램파드와의 공존 문제, 그동안 어느 곳에서든 중심점으로 여겨지던 그가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의 우려처럼 발락은 첫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점차 잡음 없이 녹아들기 시작했고 애쉬앙의 멀티 자원 활용 및 잦은 부상을 이유로 램파드, 발락, 마키렐레 혹은 미켈 중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락은 본인이 그토록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문턱에서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2008년 여름 무리뉴 그랜트 체제를 거쳐 스콜라리 체제에 접어든 첼시의 중원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구단은 최대 5천억 원을 풀어 팀 리빌딩과 세대 교체를 도울 곳이라며 스콜라리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우선 스콜라리는 중원에서 점유율과 전진 패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브라질식 빌드업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노쇠화된 마키렐레를 계약 만료로 떠나보내고 제자인 데쿠를 영입하게 되죠. 데쿠의 영입은 달라질 첼시의 팀 컬러를 암시하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시즌 초 대표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이탈한 애쉬앙의 공백을 메우고자 브라질 출신의 미네이루를 한 시즌 임대 영입했는데요. 이 당시 발락도 잦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은 램파드, 데쿠, 미켈로 구성되었습니다. 스콜라리는 데쿠를 바르샤 시절처럼 빌드업의 핵심으로 삼고 램파드에게는 전방으로 침투하는 프리로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시즌 초 첼시는 순항했으나
이후서부터 데쿠의 고전과 더불어 스콜라리의 선수단 장악 문제가 불거지며 팀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의 밑에서 한정적인 기회를 받던 드록바를 비롯해 발락, 애슐리 콜, 테리 등 핵심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2009년 2월 결국 스콜라리는 경질되고 말았고 로만 구단주와 연이 있던 히딩크가 임시 소방수로 부임하게 되죠. 그런데 히딩크는 드록바, 아넬카의 공전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실패한 데쿠를 과감히 제외하고 램파드, 발락, 미켈 중원의 재조정의 역할을 구분이 명확화시켜 이들을 부활시켰습니다. 히딩크의 지도 속에서 변모한 첼시는 챔스에서 저력을 보이며 4강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4강 바르셀로나전 오브레보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 끝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름 히딩크의 바통을 이어받은 안첼로티는 4-1-2-1-2 다이아몬드 중원 형태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미 자리에 애쉬양이, 그 위에 램파드, 발락, 공미 자리에 데쿠가 기용되며 슈퍼스타들이 전부 기용됐죠. 이들은 12월까지 리그에서 단 2패, 그 외 전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애쉬양이 또다시 장기 부상을 당한 뒤 안첼로티는 변화를 깨할 수밖에 없었고 4-3-3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이때 측면에 재기용되기 시작한 말루다가 드록바와 함께 부활하며 0910 시즌 첼시는 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쇠화된 발락, 데쿠, 조코이 등이 팀을 떠나면서 중원은 다시 개편을 맡게 되는데 당시 첼시는 하미레스를 영입하는 등 세대 교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감독 교체가 워낙 잦았던 시기였던 만큼 전술 철학이 자리 잡기도 전에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콜라리부터 히딩크, 안첼로티, 빌라스보아스, 디마테오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감독이 계속 바뀌었고 그때마다 중원 조합 역시 전술에 따라 해체되거나 재구성되기를 반복했죠. 한때 감독들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이 시기 첼시는 철학보단 단기 성과에 의존했던 측면이 컸고 중원도 안정적인 조합을 이어가기보단 매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 챔피언스리그 우승, 유로파리그 우승이란 극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이는 전술적 완성이라기보단 조직력과 경험, 집중력이 기대에 이뤄낸 일시적인 성공에 가까웠는데요. 이 무렵 중원을 지탱해오던 램파드는 어느덧 노쇠화되어 가고 있었고 하미레스, 로메우, 마타, 오스카 등 순차적으로 합류해온 자원들 속에서 확실한 중원을 꾸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여름 첼시로 복귀한 무리뉴가 오스카를 꼭지점에 내세운 램파드, 하미레스 조합으로 중원을 구성하게 되죠. 이 중원 조합은 얼핏 보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 능력이 고루 분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램파드나 하미레스가 전진할 경우 국민 오스카가 특유의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을 하여 수비적인 역할을 나눠주는 형태였죠. 이렇듯 수비 밸런스 자체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켈이 있지 않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미켈을 투입하면 당연히 수비 안정성은 확보되겠지만 문제는 그가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했고 템포 조절에서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됐고 이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마티치 재영입으로 이어졌는데요. 마티치의 경우 첼시 일기 시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비드 루이스의 영입의 일환으로 벤피카로 이적됐다가 이후 성장한 모습으로 재영입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난 뒤 무리뉴는 다시 한번 중원을 개편하는데요. 오랜 기간 중원을 지켜주었으나 이제 노쇠화되어버린 레전드 램파드를 떠나보내고 파브레가스가 오면서 오스카, 마티치, 파브레가스 중원이 구성되었습니다. 파브레가스는 중원의 템포를 조율하고 마티치는 수비 전담형 역할을 맡아 파브레가스를 보호하는 중책을 맡게 되죠. 마티치가 볼을 회수하고 1차 압박을 차단하면 파브레가스가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무리뉴 특유의 실용주의 축구에 최적화된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오스카의 활동량과 번뜩임이 더해지면서 이들은 무리뉴의 2년차인 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무리뉴가 선수단과의 마찰로 시즌 도중 경질되며 첼시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고 2016년 새롭게 선임된 콘테가 중원 구성을 바꾸면서 마티치, 파브레가스 조합은 얼마 안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콘테의 3-4-3 백스리 시스템에서 사의 측면 날개들이 높이 전진하기 때문에 중원의 두 명은 엄청난 활동량과 넓은 커버 범위가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파브레가스가 제외됐고 전 시즌 레스터시티의 깜짝 리그 우승을 이끈 핵심 미드필더 캉테가 영입되며 캉테, 마티치 중원 조합이 구성됐죠. 캉테의 무원 커버링이 마티치의 느린 발 약점을 보완해줬습니다. 콘테는 이 조합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결과적으로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캉테는 16-17 시즌 리그 평점 1위, PFA 올해 선수를 석권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서부터 공격적인 콘테 전술에 맞선 상대팀들이 수비 블록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콘테는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면받던 파브레가스를 선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마티치가 밀려나고 캉테, 파브레가스 중원이 구성됐죠. 추가적으로 바카요코가 합류하면서 힘든 주전 경쟁이 불가피해진 마티치는 결국 맨유로 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추가로 드링크워터까지 영입해 과거 레스터시티에서 캉테와 보여줬던 시너지를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자원들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중원 안정감도 크게 떨어졌고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병행으로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콘테는 선수단과의 마찰 그리고 보드진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구단 내부에서 신뢰를 점점 잃게 되죠. 결국 2018년 여름 경질되며 첼시를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리 감독은 자신의 전술 철학에 최적화된 제자 조르지뉴를 영입해 그를 중심으로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며 중원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 조합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전술상 셋이 동시에 기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상대와 경기 성격에 따라 이들 셋은 로테이션을 이루며 첼시 중원의 주축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중원 조합은 이후 램파드 체제에서도 마운트를 축으로 약간씩 조정되며 유지됐고 결국 투의 체제에 이르러서는 안정적인 2인 중원 조합 형태로 완성되며 2021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르지뉴는 UEFA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고 캉테는 결승전 MOM에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파트너십 중 하나임을 증명했죠. 그리고 현재 로만에서 보엘리 체제로 구단의 주인이 바뀐 뒤 장기간 대대적인 리빌딩을 거쳐 팔머, 엔조, 카이세도 조합이 이들의 중원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조와 카이세도의 몸값만 3,777억 원으로 이들은 현재 첼시의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클럽 월드컵 우승 및 첼시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팔모, 카이세도, 엔조 중원은 램파드, 마키렐레, 애쉬앙 조합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조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